파리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 자기가 잘 보이도록 나는 매력적인 세입자라고 이걸 호소하기 위한 서류를 잘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너가 제대로 잘 세금 내고 월세 내고 지냈는지에 대한 과거 경력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세금 완납 증명서도 같이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서는 참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찾는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한테 추천서 비슷한 걸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우리 집에서 살아왔는데 그동안에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잘 냈음을 제가 보증합니다. 서류를 이제 받아봐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좋아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이야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구본 연구소를 몇 년 동안 해오는데, 이 주제는 거의 항상 이 평타 이상 치는 주제입니다. 부동산 이야기, 집값 이야기를 하면 항상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표해 주시는데, 작년에는 이제 캐나다 이야기를 이제 한번 했었죠. 오늘은 요즘 들어서 제가 좀 관심을 갖는 나라 프랑스, 그 중에서도 파리의 집 구하기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르몽드나 이런 기사들을 잠깐씩 제가 이제 불어까지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번역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보고는 있는데, 하다 보면 좀 재밌는 기사들이 종종 눈에 띄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프랑스 파리에서 집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서류 위조가 아주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버젓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을 해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곳곳에 이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프랑스 파리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길래 이렇게 위조까지 해가면서 처절하게 집을 구하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21세기 들어와서 유럽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도시, 그러면 제 기억에는 오랫동안 이제 런던이었어요. 그래서 런던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런던의 시티에서 근무하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월급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야, 내가 월급 많이 받아도 힘들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한 파리에 데려다 놓고 자기는 유로스타로 이제 매일은 힘들고 2, 3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닌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파리가 런던보다도 더 주택가격이 비싼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이유는 뻔하죠. 여러분들 관광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리는 온 시내 시가지 자체가 이제 하나의 유적지처럼 잘 관리되어 있다 보니까 신규 공급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구가 늘고 여기에 새로 이제 유입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주택 가격, 주택 임대료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얼마나 이제 힘드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다 가구 등이 갖춰진 몸만 가면 되는 이런 원룸, 스튜디오 형태 정도 되는데, 이런 거 하나 구하는데 평균 6개월 이상 발품과 손품을 열심히 팔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 그 집이 싫어 이게 아니고, 가격 불문하고 자고한 세입자가 내가 원하는 집을 찾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2023년 통계를 찾아보니까 유럽에서 파리가 두 번째로 임대료가 비싼 동네로 이제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곱미터당으로 따져보니까 한 28.5유로, 그러니까 환율로 따지면 이제 제곱미터당 한 4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당, 여러분들이 익숙한 평당으로 따지면은 한 13만 5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당 13만 5천 원이니까 우리가 보통 원룸들 아니면 오피스텔 이 정도 생각을 해보면 임대료가 이제 어느 정도 된다라고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꼭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1등은 어디야?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1등은 아일랜드의 더블린이 1등이고요. 3위는 이제 노르웨이의 오슬로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도 비쌀만 하죠. 상당히 비싼 동네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이 28.5유로, 제곱미터당 28.5유로라는 숫자는 이제 평균이에요. 평균이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처럼 입지에 따라서 차이가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0제곱미터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한 12평, 13평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800에서 1000유로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데, 좀 좋다, 여기 좀 살기 좋아 라고 하는 동네는 1500유로도 가뿐하게 넘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치보다 훨씬 많은 비싼 돈을 이제 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제 집을 구할 때 임대료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대부분 오래된 건물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든 조그마한 엘리베이터, 폐소 공포증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제 깨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하 창고죠. 이런 창고들이 있느냐 없느냐,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이것이 껌껌이 다 추가 옵션,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비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이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 지난 한 2018년 이후부터 프랑스 쪽에서 파리에서 주택 가격이 비싸서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 어떤 나라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행정력이 출동을 해가지고 뭔가를 규제를 해버리는 이제 이런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료 규제가 현재 있어요. 얼마 이상으로 올리지 마라라는 이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한 1년 사이에 걸쳐 가지고 한 6.5% 정도 원룸으로 따지면 이제 원룸이죠. 방 한 칸짜리 스튜디오 정도가 이제 6.5%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 비율이고요. 신규 주택, 그러니까 새로 이제 기존 임대를 갱신하는 거 말고 새로 이제 들어가는 신규 임대 계약 같은 경우는 허용 최고치를 뛰어넘는 그런 규제를 뛰어넘는 비율이 30% 이상 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 원룸, 그러니까 작을수록 이 원래 비용이 더 비싸잖아요, 원래 평당으로 따져보면. 그러다 보니까 집이 작을수록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의 80% 정도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임대료 기준을 파리 시가 이제 정해놓은 기준을 초과한 상태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렇게 이제 집값이 오르면 임대료가 오르면 사람들이 집을 사죠. 이럴 바엔 내가 집을 사버려 라고 해야 되는데, 프랑스도 이제 이자율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프랑스 사람들도 선뜻 집을 이제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판매가 2023년 하반기에 이제 전년 대비로 한 23% 정도 이제 감소를 이제 했습니다. 23년 이제 2분기 대비로 23% 정도 이제 감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 사기도 두려우니까 집을 살 만한 여력 있는 사람도 임대로 몰리니까 오히려 임대 수요가 더 몰리고 가격은 뛰는, 어떻게 보면 임대의 악순환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무슨 서류를 위조한다고 그러는데 집 구하는데 무슨 서류가 무슨 필요야?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그렇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집 구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일단 가서 부동산에 가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는 집, 그럼 가서 한번 집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세입자가 이제 임대자 서류를 이제 확인을 하죠. 근저당은 어떻게 설정이 돼 있나, 기타 등등, 집 수리는 돼 있나, 이러한 조건들 가지고 임대료 맞으면 그냥 거기서 사인하고 끝이죠. 즉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전세 사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검사하고 검토하고 확인을 하는 게 이제 되게 강한데, 파리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 자기가 잘 보이도록 나는 매력적인 세입자라고 이거를 호소하기 위한 서류를 잘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세입자 보호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입주를 하면 이제 임대료 상승도 제한이 돼 있고 특별한 기간도 없이 오랫동안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세를 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좋은 이제 세입자를 구하고 싶은 거죠. 좋은 세입자라는 건 뭐겠습니까? 집을 깨끗이 쓰고 그 다음에 임대료 밀리지 않고 따박따박 납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좋은 세입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집을 구할 때 내가 임대를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이제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국룰로 존재를 하는 거죠.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 도큐멘트죠,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확실한 신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분증을 제시를 하는 건 물론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당신이 제시한 월세 정도는 충분히 지불하고 남을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나 돈 많아요 라는 월세 지불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다 계약이 끝난 다음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집을 보기 전에 아니면 집을 볼 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 서류 면접, 서류 전형에 합격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서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재정 증명인 거죠. 그래서 월세를 낼 수 있는지를 보는데, 보통은 이제 소득 증명, 나 이제 월급 얼마씩 받아요라는 것들을 이제 제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액수. 그러니까 보통 그 월세 금액의 3배 이상 정도 너가 금액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이것저것 다 떼고 세후로 들어오는 게 300만 원 정도면, 그럼 100만 원 정도, 90만 원 정도의 임대료면 이 친구가 밀리지 않고 잘 낼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보면 3배. 예정 월세의 3배 정도는 돼야 내가 이제 그 집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참 씁쓸하지만 프랑스도 파리도 사람 사는 동네니까 비정규직이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왜? 그 월급을 계속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재직증명서, 즉 고용증명서가 이제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직이고 나는 당신이 제시한 월세의 한 3배 정도를 꼬박꼬박 앞으로도 계속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가 이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과거에 너가 제대로 잘 세금 내고 월세 내고 지냈는지에 대한 과거 경력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세금 완납 증명서도 같이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서는 참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임대를 구할 때 보면 그 전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임대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찾는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한테 추천서 비슷한 걸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우리 집에서 살아왔는데 그동안에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잘 냈음을 제가 보증합니다. 라는 서류를 이제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표준화된 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간 쓰고, 뭐 임대료 쓰고, 날짜 써서 서명하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까지 다 차곡차곡 묶어가지고 이제 내는 게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게 독일에도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순서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도 팔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딱 이제 처리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게, 아니, 나 그러면은 내가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별로 없는데, 왜? 나는 이제 돈은 많지만, 내가 이제 파리에 막 와가지고 이제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든 뭘 하려기 때문에 이거 소득 증명이 좀 곤란하다라고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것은 이제 보증인입니다. 보증인이 소득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이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이제 되는 거죠. 하지만 좀 불리한 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주변에서 그렇게 보증 사람도 이제 쉽지 않아. 유학생이라면 이제 뭐 부모님을 세우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에 돈을 예치를 하면 은행에서 이제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1년치 월세를 예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90만 원,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인데 내가 한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딱 은행에 예치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다가 요청을 하면 은행이 수수료를 받고 이제 서류를 이제 발급을 이제 해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너는 이 사람은 최소한 1년 동안은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주인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그래도 1년 지나면 어떻게 돼? 3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직장 튼튼하고, 돈 잘 벌고, 소득증명 있는 정규직, 이런 사람들을 세입자로 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 어려움이 커지다 보니까 이것을 대신해주는 이제 보험. 그러니까 이제 만약 이 사람이 제대로 이걸 못 내면 보험회사가 대신 이제 임대료를 내주고 대신 이제 받아가는 이러한 시스템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공보증, 공공부문이 나서가지고 이제 보증을 제공해주는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뭐 30세 미만에다가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라는 이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공부문에서 이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뭐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우리가 전세대출 받을 때 사실 여러분들 신용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허그 이런 데서 이제 제공해주는 보증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러한 이제 보증을 받아서 이제 집을 구할 수도 있는데 임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우리로 따지면 대기업, 10대 기업, 전문직, 정규직 이런 사람들 찾고 싶어 한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집주인들이 계약을 거부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 세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연히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으면 어떤가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파리에서도 인터넷으로 집을 이제 구하고 임차인을 찾고 하는데 공고가 나면 이제 딱 세입자를 찾습니다라고 공고가 나면 50명 이상이 뭐 1시간 만에 저요 손 들고 집 보러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예약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내가 세입자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한 추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뭐 여러 SNS 이런 거를 찾다 보면 참 서글픈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이런 서류를 잘 갖췄을 경우에도 탈락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임대인을 만나러 갈 때는 좋은 첫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약된 시간에 늦으면 안 됩니다. 라는 걸 강조해요. 무조건 미리 가서, 먼저 가서 늦지 않도록 해라. 라는 거. 두 번째, 당신이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점잖고 좋은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가라. 뭐,
노출이 심한 옷 B, 그 다음에 찢어진 옷 B 이런 거 다 안 된다라는 거죠. 다 임대인들은 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착실하다는 걸 강조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애완동물을 되게 좋아하지만 임대인들은 싫어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나러 갈 때 굳이 개를 데려갈 필요 없다. 애완동물 B, 그 다음에 악기 가져가는 사람들도 B, 그 다음에 담배, 흡연자라고 인식을 줄 필요는 전혀 없다. 다 금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집주인들이,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SNS를 이제 확인해보는 경향도 많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는지, 뭐 우당탕탕 쓰는지, 어떤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SNS를 쭉 체크하기 때문에 집을 찾기 전에 SNS도 한번 점검해봐라. 책 잡힐 게 있으면 치워라. 라는 조언들도 있습니다. 되게 이제 좀 서글퍼요. 서글프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집주인이 오케이를 하면 바로 들어가느냐? 또 그렇지는 않죠. 일단은 계약을 체결하면 그 다음에 주택보험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이제 들어갈 때 집주인이 나는 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들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보여주는 게 이제 국룰이 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입자가 주택보험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이 집에 살다가 뭔가 고장내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없이 다 해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세입자가 부담하는 주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달 월세, 선불입니다. 선불. 그 다음에 2달치는 이제 보증금이죠.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까지 다 납부를 한 게 확인이 돼야 이제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죠. 세입자는 이제 임대인과 더불어서 에따데리우라고 하는 이제 그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표준 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상태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많이들 작성을 하는데 꼼꼼하게 봅니다. 벽지 상태, 못이 있는지 없는지, 삐걱거리는 정도, 그 다음에 뭔가 변색 유부, 마루 들뜸, 물 수압, 그 다음에 이제 도기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사진 찍고 체크하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내가 집을 나가겠다라고 그러면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달라졌다, 안 좋아졌다 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를 하든지 원상복구를 해놓고 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는 그냥 우리처럼 표준화된 계약서에 날짜 쓰고 얼마 입금합니다. 그때 계좌번호 하나 적고 끝이 아니고 특약들이 막 계속 따라 붙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세입자, 특히 좀 먹고 살만한 잘 사는 나라의 수도에서 이렇게 임차인으로 산다라는 것들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들을 낭만의 도시, 멋쟁이 도시인 파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파리의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악화되고 있어요. 이게 참 보면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 이제 선진국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재생에너지도 많이 쓰고 뭐를 해라라고 하는데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라든지 발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런 쪽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미 20년 동안 해서 많이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줄이긴 하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뭐 제가 히트펌프 시간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는 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은 건축물, 집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 등급 제로 에너지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는 최근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면은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전체에 있는 프랑스 전국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등급 분류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 즉 에너지 효율 기준이 일정 기준 이하에 미달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에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보호라든지 이런 걸 받지 못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을 내든 대출을 받든 사고한테 돈을 들여가지고 집을 고치던 해가지고 새롭게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여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2050년까지 프랑스 전역에 있는 3,700만 채의 건축물 가운데 3분의 2, 이야, 통이 크네요. 한 2,500만 채 정도를 개조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프랑스에 가서 무슨 이제 수산업
주택 개조, 인테리어 이런 거 하면 돈 잘 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이제 등급을 어떻게 나누냐 궁금해하실 텐데 A, B, C 이렇게 내려가서 G 등급까지 있습니다. E, F, G. A, B, C, D, E, F, G. 그러니까 7단계네요. G 등급을 이제 나눠놨는데 당장 내년 2025년부터 최하위 등급인 G 등급은 새로 임차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규 임대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28년에는 F 등급, 그 다음에 34년에는 E 등급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G 등급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는 주택 소유자들은 당장 돈 써가지고 내년까지 이거를 고치고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F 등급이나 E 등급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하고 나면 좋아질 텐데 이제 문제는 그 리노베이션을 하는 상황 속에서 세입자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있던 사람도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집이 100채라고 그러는데 5채가 리노베이션에 들어가면 5채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야 돼요. 이건 합법적으로 사람 임차인을 또 내보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리 같은 경우는 더욱더 어려운 건 뭐냐면은 단열이다. 그러면 이제 단열을 할 때 뭐 건축에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아니지만 내단열, 외단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작아요. 파리의 뭐 다락방 이런 데는 되게 좁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면 원하는 건 뭐냐? 바깥쪽에다가 뭔가 단열재를 뭐 붙이던 넣던 해가지고 이 어떻게든 단열 성능을 좋게 만들어서 통과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파리 같은 경우는 이 외관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의 외관을 바꾸는 이러한 리노베이션은 금지입니다.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쪽에다가 뭐 스티로폼을 대든 우레탄 폼을 대든 뭔가를 대야 되는데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좁아 죽겠는데 이게 더 좁아지는 그러한 일 때문에 더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부는 이게 이제 전부 다 집주인들이 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반발이 크니까 이거를 이제 빌려드립니다. 그리고 뭐 10년 무이자로 할부해서 갚으세요 라고 지원해 주지만 F등급, 뭐 G등급 뭐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유 이런 거 고쳐가지고 나 임대업 하기 싫어 힘들어 나 그냥 팔래 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팔려고 그러면 당연히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파는 게 그나마 유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파리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아제의 눈을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비아제? 이 비아제는 뭐냐면 이제 프랑스의 아주 독특한 제도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비아제라는 것은 이제 65세 이상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적 종신주택연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주택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 60세던가 65세던가요. 일단 이상 되면 이제 12억 이상,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아니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얼마씩 이제 받고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는, 그리고 돌아가시면 그 소유권이 이제 넘어가는 이제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공공기관이 나서 가지고 이제 주택금융공사나 이런 데가 나서서 하는 데 비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적으로 개개인끼리 이제 이걸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저 할머니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당신 돌아가면 할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이 집 받을게요. 그 전까지는 내가 당신한테 연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이제 이 비아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내 집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10억짜리 집이 있다라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러면 10억 중에서 내가 그러면 그 할머니랑 나랑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40%는 공제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집주인이 현재 사실은 노인분이 계속 거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계속 계세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대가로 그러면 4억 원 빠지는 거죠. 그러면 남은 6억 원이 이제 있는데 6억 원 중에서 이제 30% 그러면 6, 38 뭐 한 1억 8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나머지 한 2억 정도를 이제 선금으로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는 이제 일단 목돈을 한번 챙기는 거죠. 그 다음에 4억, 나머지 4억은 이제 분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연령대의 평균 기대 수명.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만 75세인데, 뭐 프랑스 여성들의 평균 연령이 이제 사망 연령이 이제 한 86세다. 그러면 한 10년에 걸쳐가지고 이 4억 원을 가져서 연 4천만 원씩 이렇게 쭉 분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할머니가 86세가 아니고 82세쯤 돌아가시면, 그러면 나는 4년치를 안 내도 되니까, 안 줘도 되니까 덕 보는 거죠. 반대로 이 할머니가 100살까지 계속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원래 평균치까지만 하고 됐으니까 난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아닙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정말 장수를 하시면 이제 손해를 보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망설이지만 어떻든 많은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을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도 힘들다 보니까 어떻든 정부한테 빨리 집 내놔라, 공급을 좀 더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특히 이제 파리 이제 문제죠. 파리 시정부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공급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행정구역별로, 그러니까 뭐 새로 지어지는 외곽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이제 한 5만 명 단위 정도로 이제 묶어가지고 새로 뭔가 집을 이 지역에 짓는 동네다 그러면 25% 정도의 임대 물량을 확보를 하도록 이제 의무화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걸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25% 맞출 때까지. 그런데 이제 부유층이 사는, 중산층이 사는 외곽에 이제 마당 달린 뭐 이런 아니면 좀 뭐 좋은 공동주택들이 있는 이런 동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벌금 내고 말어라고 하는 거죠. 즉 세입자 뭐 골치 아파, 우리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 왜 여기에 이제 공공임대를 4분의 1씩이나 넣어야 돼, 그냥 벌금 내고 말어라고 하면서 그냥 살기 때문에 이게 공급 확대 노력이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기업의 정규직의 고소득자라면 사실 큰 문제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동네에 집이 나오느냐, 원할 만한 그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청년 실업률도 높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를 위조하는 일이 요즘에 횡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샵 이런 거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워드 프로세서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소득 증명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위조하는 일이 되게 많고요. 이것들을 또 대행해 주는 서비스도 요즘에 많아서 한 180유로 정도 내면은 패키지로 싹 만들어 준다 라고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숫자를 고쳐 가지고 소득을 늘리든지 아니면 기간제 이제 비정규직 계약서를 이제 정규직 계약서로 위조를 하는 경우들도 이제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중개인들이나 임대인들이나 다 검사를 하고 또 전화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데 2023년 하반기부터 이제 이렇게 위조로 걸리는 위조 사례가 밝혀지는 일들이 대폭적으로 이제 증가를 해서 2021년과 비교해 보면은 30% 이상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라는 거를 이제 하면 최근에는 거의 4분의 1 정도, 한 25% 정도는 그냥 허위로 이제 판별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허위가 이제 소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검증 시스템, 이것도 이제 돈 내고 사용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IT의 여러 가지 발전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뭐 구했고 별 문제 없이 뭐 임대료 내고 이렇게 살면 뭐 해피엔딩인데,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낸 서류가 위조다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사문서 위조입니다. 사문서 위조라 가지고 3년 이하의 이제 징역 또는 45,000유로의 이제 벌금에 해당하는 상당히 이제 무거운 그 페널티를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데도 원체 집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위조, 서류 위조가 되게 횡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만 말하면 이제 이 파리의 세입자들이 참 문제가 많구만 이렇게 될 텐데, 최근 들어서는 또 임대인도 임대인도 나쁜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이제 왠지 괜찮은 동네에 매력적인 물건 임대를 딱 올립니다. 그러면 세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막 저 동네에 저 정도 집에 저 정도면은 야, 정말 혜자스럽다. 가자. 라고 그래가지고 필요한 서류를 먼저 우르르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 임대인이 그 집의 진짜 소유자인지는 모르는 문제예요. 근데 일단 믿고 이메일로 막 보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내 신분, 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대출을 받던지 아니면 별도의 이제 대포통장용 이제 계좌를 개설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자잘하게는 무슨 넷플릭스 같은 유료 서비스를 이제 가입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벌어지면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 사람 사는 동네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파리, 뭐 프랑스, 뭐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잘 보장되고, 뭐 권리라는 것들은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식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보장이 되는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나라가 이제 프랑스인데, 그러한 프랑스에서도 대도시 이 파리 같은 경우는 집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라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서류 위조가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어떠신가요? 그래도 서울 같으면 차라리 괜찮다. 대한민국 괜찮아. 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드시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제한이 있죠. 그래서 뭐 2년 단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 때문에 4년으로 늘어나고 또 한바탕 난리를 쳤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집을 구할 때는 뭐 내가 어떤 자격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낱낱이 다 까발려 가지고 그것을 막 탈탈 털어서 보여주거나 심사를 받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낄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보면. 그런데 이제 또 유럽은 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이 좋으면 또 한쪽은 뭔가 안 좋은 게 있구나 정도의 밸런스가 또 이렇게 맞아가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엄청난 집 구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리의 서류 위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 예전에 벌려놓고 지금 마무리를 못한 이야기들이 꽤 여러 개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